30번째 생일, 주인공 서연우는 두 개의 거대한 선물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법무법인에서 온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세금을 제하고도 무려 3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의 상속 확인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부는 기쁨이 아닌 따뜻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아사간 사무치는 슬픔과 공허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은 인자하기 그지없던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에게서 받게 될 끔찍한 전역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주셨으나 이젠 남편 박준호와 함께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그 낡은 빌라. 지립이라 불리던 그곳은 연우를 짓누르는 거대한 질식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산 상속 서류를 받고 멍한 정신으로 돌아온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건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얻게 된 부를 축하한다는 그 잔인한 모순 앞에서 연우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노골적으로 비위를 맞추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시아버지 박대만은 여느 때처럼 과묵하게 싸구려 소주를 홀짝였지만 연우를 향한 곁눈질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 그녀는 과할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쉴 새 없이 연우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제 이 시어미가 친정엄마라며 우리 집안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연우는 그 억지로 쥐어짜낸 자애로움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떠보던 그녀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기름기가 뜬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을 연우 앞에 놓았습니다. 몸보신을 위해 특별히 구웠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가 입맛이 없다며 사양하려 하자 그녀는 무조건 먹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그릇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 준호마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연우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380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굶주린 늑대를 완전히 깨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국이 너무 뜨겁다는 핑계를 대고 식으면 마시겠다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메시지에 답장하는 척 손가락을 무의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전면 카메라에 반사된 모습으로 식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간 연우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고개를 숙인 채 재빠르고 은밀하게 몸빼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작고 갈색인 유리병이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병의 모양. 예전 시골 친척 집에서 보았던 무색무취의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눈을 파는 그 찰나의 순간 나이에 맞지 않는 민첩함으로 병뚜껑을 열어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연우의 삼계탕 그릇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병을 다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2, 3초 만에 일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나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산을 상속받은 바로 오늘 이 식탁에서 거대한 공포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해일처럼 연우를 덮쳤습니다. 사지가 차가워지고 손끝이 통제불능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법정 상속 1순위는 남편 박준호. 그 막대한 돈은 결국 박 씨 집안의 것이 될 테니까. 연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 찰나에 더 차가운 이성이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리쳐봐야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는 잡아뗄 것이고 남편은 어머니를 믿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산 상속받고 정신이 이상해진 며느리로 몰릴 것입니다. 흥분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승냥이들이다. 살고 싶다는 본능과 절망의 심연에서 솟아난 도끼가 연우를 강제로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뇌는 전례 없는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이 독이 든 삼계탕을 처리해야 한다. 내가 마셔서는 안 된다. 버리면 의심을 살 것이고 다음번엔 더 방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우의 시선은 이 모든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소주잔을 기울이는 시아버지 박대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늘 아내의 악행을 방관하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을 즐기던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미친 생각이 연우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너희가 이토록 무자비하다면 나의 무정함을 탓하지 마라.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온순하고 감동한 듯한 미소를 억지로 띄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치명적인 사리가 담긴 뜨거운 삼계탕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연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식탁을 돌아 시아버지 박대만 씨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연우는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가장 공손하고 효심 가득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 집안을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삼계탕은 어머님의 정성이지만 가장 몸보신이 필요하신 분은 아버님이세요. 이 첫 국물은 아버님께서 먼저 드시는 게 마땅합니다. 말을 마치며 연우는 그 삼계탕 그릇을 단호하게 박대만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멎었습니다. 박대만 씨는 몽롱한 얼굴로 연우를 쳐다보다가 그릇을 보았습니다. 박준호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 김정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고 동공이 바늘 끝처럼 수축했습니다. 얼굴의 피기가 사라져 창백한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날카롭게 변조된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엎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대만 씨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는지 하얗게 질린 아내를 한 번 쳐다보고는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꿀꺽꿀꺽 단숨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의심이 피어오르려는 순간.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대만 씨의 손에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짐승 같은 신음을 냈습니다. 얼굴이 끔찍한 암자색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겁게 쓰러졌고 온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입에는 거품을 물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찢어질 듯 인간의 것이 아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박대만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핏발이 선 두 눈이 연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우를 가리키며 고막을 찢을 듯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가 왜 안 마셔? 내가 왜 안 마셨어? 이 비명은 멍하니 서 있던 박준호를 번개처럼 깨웠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미친 듯한 어머니를 보고 마지막으로 창백하지만 차가운 눈빛의 연우를 보았습니다. 식당 안은 지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직접 건넨 효심이 불러온 참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았다는 차가운 안도감과 뼈에 스미는 결연함 뿐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연우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대만 씨의 경련이 잦아들고 그의 눈은 천장의 샹들리에를 응시한 채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김정숙의 울음이 또 그쳤다가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비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마침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차갑게 굳어가는 몸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혼란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연우를 보았습니다. 연우야, 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삼계탕이. 연우는 그 순간 연기가 시작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생리적인 눈물을 자극하며 충격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몰라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그냥 아버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 주시려고 특별히 끓이신 삼계탕을 드린 것뿐이에요. 개소리 마. 김정숙이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너야, 내년이 우리 영감 죽였어. 원래 내가 마셔야 할 탕이었잖아. 왜 그걸 그이에게 줬어? 그녀의 광적인 비난은 그 탕이 원래 연우의 것이었음을 박준호의 귀에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 탕이 어쨌는데요? 연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당신의 좋은 어머니가 몰래 무언가를 제 삼계탕 그릇에 넣는 것을요.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을 오해할까봐. 그래서 아버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 탕에 문제가 없다면 효도니까. 하지만 정말 독을 넣으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헛소리, 증거를 대봐. 김정숙이 발악했습니다. 연우는 처참하게 웃으며 그녀의 불룩한 오른쪽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주머니에 있는 그 갈색 작은 병. 그건 뭔가요? 김정숙은 벼락을 맞은 듯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독살하려 했고 그 독을 아버지가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연우는 차갑게 스마트폰을 꺼내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독극물 중독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하면 안 돼. 김정숙이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호야, 전연 좀 막아. 신고하면 나 끝장이야. 박준호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 의심, 그리고 연우의 이 냉정한 모습에 대한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당신 아버지예요. 독살당할 뻔한 건 나고요. 어머님 바람대로 내가 죽고 당신들이
내 유산을 차지하게 바랐나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뒤틀린 가정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들이닥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은 연우가 독을 탔다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연우는 침착하게 피해자로서 진술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다 시어머니가 탕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고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 시아버지께 드리는 방식으로 확인하려 했다고. 그게 맹독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김정숙의 주머니에서 그라목손 병이 나왔습니다. 박준호마저 어머니의 거짓말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연우를 독살하려 하셨어요? 그의 절규는 어머니의 동기가 380억 원의 유산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치밀했습니다. 연우는 시종일관 충격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슬픔, 공포, 안도, 그리고 시아버지를 의도치 않게 해친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을 연기했습니다. 탕 그릇을 넘긴 행위는 맹독인 줄 몰랐던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시험이자 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연우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김정숙은 살인, 기수 및 미수 혐의가 명백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복도에서 잿빛이 된 박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내뱉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연우는 차가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날 독살하려 했고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얌전히 죽어주지 않은 걸 원망하는 건가요? 그 380억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연우는 그날 밤부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김정숙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위기관리 홍보팀을 고용해 여론전에 대비하고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380억 자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시작해 박준호 측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박준호는 예상대로 반격해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우가 돈 때문에 변했다며 동정표를 얻으려 했고 과거의 사소한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숙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연우에게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당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연합회 같은 단체를 동원해 연우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연우의 친척들까지 돈 냄새를 맡고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박준호의 재산 보전 신청을 성공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연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결혼 후 대출금을 절반씩 갚아나간 금융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김정숙이 연우의 집안 재산을 탐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대화 녹음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김정숙의 변호인은 억압에 의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연우의 변호사는 김정숙의 그라목손 구매 시점이
연우의 유산 상속 직전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는 김정숙의 탐욕스럽고 모욕적인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집안에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 너한테 장가 보냈을 것 같아. 배심원들의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도 박준호의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박준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김정숙은 며느리의 유산을 노리고 맹독을 사용한 그 악랄함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쓰러지며 끌려나가는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절망과 죽음의 기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 역시 연우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380억 유산은 연우의 고유 재산임이 명확해졌고 박준호는 빈손으로 연우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피비린내 나는 그 낡은 빌라를 팔아버리고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했습니다.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연우는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해 그 피 묻은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교도소에서 김정숙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연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 돈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조심해. 연우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교도소 밖은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음산했지만 연우는 더 이상 과거의 방비 없던 서연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지는 가라앉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